비단 위에 수놓인 꽃 한 송이가 한 남자를 30년 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판서 대감 이경수는 환갑 잔치상에 올라온 수 병풍 앞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풍에 가까이 다가가 수놓인 매화 한 가지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더니 이게 어떻게? 대감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소를 놓은 자를 데려오너라. 잔치상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솜씨 좋은 자수 나인도 아니었고 이름난 친방 나인도 아니었습니다. 거칠게 튼 손마디와 손톱 아래 실 자국이 선명한 20살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서리. 이수 병풍 한 폭이 30년 전 묻혀버린 은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조 말년 한양 정동에 자리한 판서 이경수의 대저택. 기와담이 구름을 찌를 듯 높고 안채와 별채 사이로 소나무가 줄지어 선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양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담 안쪽 가장 낮은 곳에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 하늘이 아직 새카맣게 잠든 시각, 서리는 눈을 떴습니다. 등에는 짐 몇 가닥뿐이었고 덮을 것이라곤 낡은 삼배 자루 하나, 코끝에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빨래를 삶고 솥단지를 닦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사랑채 툇마루를 닦고 침방에 들어가 잘린 실 가닥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야 식어 빠진 밥 한 그릇과 물 같은 국 한 사발. 그게 서리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침방에서는 나이든 종들이 술을 놓거나 옷감을 마름질했는데 서리는 항상 제일 구석 자리에서 가장 굵고 지저분한 삼배실을 정리하는 일만 맡았습니다. 어느 날 서리는 혼자 남은 침방에서 나도 모르게 작은 수틀을 집어들었습니다. 실 한 가닥을 바늘에 꿰어 하얀 헝겊 위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손이 스스로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서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침방 책임자 순금댁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것이 네가 수틀에 손댔지? 감히 어딜? 저 손 안 됐어요.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서리의 손에서 수틀이 빼앗겼습니다. 뺨을 한 대 맞고 마당 청소를 2번 더 하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서리는 마당을 쓸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서리의 어미 이름은 채련이었습니다. 채련은 본디 이 집 첫 번째 마님 정씨의 몸종이었습니다. 정씨 마님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자수의 명인이었습니다. 채련은 그 곁에서 10여 년을 보내며 바늘질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실 정리만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엔 배경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님이 말했습니다. 채련아, 네 손이 이제 나보다 섬세하구나. 채련은 그 말 한마디를 평생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 정씨 마님이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몸이 부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밤 정씨 마님은 채련의 손을 꼭 잡고 낡은 수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써온 수틀이었습니다. 채련아, 이 수틀을 네가 가져가거라. 그리고 잊지 마라. 손은 손끝으로 놓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놓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면 실도 흔들린다. 채련은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씨 마님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실 나씨는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정씨 마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쓰던 수틀들은 불태워졌고 마님이 아끼던 비단들은 나씨의 방으로 옮겨졌고 마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쫓겨났습니다. 죽은 사람 그림자 같은 것들은 보기도 싫어. 당장 광채 아래로 내려보내. 채련은 광채 아랫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허드렛 일을 전전하다 서리를 낳았고 서리가 20살이 되던 해보다 훨씬 전 폐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채련이 죽기 전 서리에게 남긴 건 딱 2가지였습니다. 낡은 수틀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 설아, 수는 마음으로 놓는 거란다.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바늘이 알아서 간다. 서리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틀만큼은 항상 품속 깊이 감추고 다녔습니다. 나씨는 채련이 남긴 빈 문서를 들이밀며 서리를 노비명부에 올려버렸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진짜 빚인지 아닌지 서리가 따질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저택 안에서 서리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가 딱 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할멈. 이 집에서 30년 넘게 친방 잔일을 맡아온 늙은 종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새었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소리 할멈은 다른 종들이 서리를 부려먹을 때 몰래 군고구마한 토막을 손에 쥐어주었고 서리가 매를 맞고 나면 조용히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설아, 네 어미 채련이가 이 집 친방에서 가장 손이 고왔던 사람이야. 알고 있었느냐? 몰랐어요, 할멈. 언젠가는 네 손이 증명해 줄 거야. 두 번째는 정혁. 판서 대감의 손자로 22살의 단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혁은 서리가 뒷마당 구석에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꽃 모양을 그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담벼락에 새겨진 매화 문양을 그대로 따라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네가 그린 거냐 이게? 잘못했습니다, 도련님. 종년이 쓸데없는 짓을.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이거 꽤 잘 그렸는데. 며칠 후 정혁은 낡은 자수본 한 장을 서리 손에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순금댁이 이를 눈치챘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이거? 도련님한테 받은 거야? 순금댁은 곧장 나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종년이 수본을 탐내? 사흘간 밥 끊어. 서리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나 자수본에 그려진 매화 문양은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빼앗긴 종이는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문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판서 대감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저택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음식 준비는 물론이고 환갑 잔치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수병풍 제작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판서 대감의 환갑에는 반드시 화조도수 병풍이 상 뒤에 펼쳐져야 했습니다. 매화, 모란, 학을 수놓은 6폭짜리 비단 병풍?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의 격과 체면이 걸린 물건이었습니다. 친방 책임자 순금댁은 이 병풍을 직접 완성하겠다며 2달 전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폭 중 마지막 폭 학 2마리가 마주보는 장면을 수놓다가 순금댁이 실색을 잘못 골랐습니다. 학의 날개가 흰색이어야 하는데 누런빛이 돌았고 선이 굵고 뭉툭해져 마치 늙은 오리 같았습니다. 잔치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 뜯고 다시 놓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금댁은 눈을 굴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병풍 근처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서리를 보았습니다. 야 이거사, 네가 병풍실에 손댔지? 색이 왜 이래 왜? 저 손 안 됐어요. 청소만 했을
거짓말하지 마. 아까 네가 수틀 앞에서 쭈뼛거리는 거 내가 봤다고. 순금댁은 서리의 팔목을 낚아채 나씨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환갑 병통을 망쳐? 이 고약한 것이. 나씨는 서리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서리의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입술 끝이 터져 피가 배었습니다. 그 순간 어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 수는 마음으로 놓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면 실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실도 고와진단다. 서리는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뭐? 학폭을 다시 수놓을 수 있습니다. 어미한테서 배웠습니다. 중년이 허튼 소리를. 광해가 더. 하인들이 서리를 끌고 가려는 순간 소리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마님, 이 아이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리 할멈은 서리의 손에 침방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설아, 네 어미가 이 집 침방에서 마님께 배운 손이 바로 네 손이야. 어서 가거라. 서리는 빈 침방에 혼자 들어섰습니다. 병풍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폭, 학 2마리. 서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 먼저 실을 봐라. 흰빛이 도는 실이 어떤 건지 손끝으로 느껴봐. 눈보다 손이 먼저 안단다. 서리는 실 뭉치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감촉을 느꼈습니다. 부드럽고 서늘한 것, 흰빛이 도는 것 찾았습니다. 서리는 바늘을 잡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비단 위에 바늘을 댔습니다. 나에게는 힘을 빼야 해. 학이 날아오르는 순간은 힘을 넣는 순간이 아니라 힘을 놓는 순간이거든. 서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자 바늘이 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실이 비단 위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흘렀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리더라도 이건 어미가 남겨준 바늘이었으니까.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기울 때쯤 마지막 올이 비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학 2마리가 서로를 마주보며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날개가 채련의 손결이 서리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환갑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서 대감 이경수는 잔치상 앞에 앉아 뒤에 펼쳐진 수 병풍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마지막 폭, 학 2마리. 그 날개의 결이 30년 전 정씨 마님이 직접 놓았던 바로 그 수와 똑같았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풍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끝으로 실올 하나를 어루만지더니 눈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이 수를 누가 놓았느냐? 소리 할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대감. 잔치상 앞에 불려온 건 손가락 끝에 실 자국이 선명하고 눈이 퉁퉁 부은 20살 여종이었습니다. 대감은 서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의 선, 입술의 모양, 정씨 마님이 그토록 아끼던 채련의 얼굴이었습니다. 재련이 딸이냐? 소리 할멈이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 채련이는 마님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쫓겨나 허드렛 일을 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서도 딸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감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정씨 마님이 임종 자리에서 채련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나씨가 들어온 후 그 말을 흘려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그 외면이 채련을 병들게 했고 서리를 종으로 묶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대감,
이건 소리 할멈이 시킨 겁니다. 저 종년이 무슨 수를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한테 배운 게 분명합니다. 그 순간 정혁이 안채에서 먼지 쌓인 보자기 꾸러미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보십시오. 안채 깊숙이 잠긴 고방에서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정혁이 천천히 펼쳤습니다. 채련에게.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네 바늘이 이 집에 남아있을 것이니 나는 외롭지 않다. 부디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내 남편이 네 곁에 있어주길 바란다. 정씨 쓰다. 편지 끝자락에는 정씨 마님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고방 깊숙이 묻혀 있었던 정씨 마님의 마지막 마음이 그제야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감은 길고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씨, 네가 정씨의 유품을 숨기고 채련을 쫓아냈느냐? 그건 제가... 집안의 모든 권한을 거두겠다. 즉시 별채로 물러가라. 나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순금댁은 저택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씨는 마지막 앙심을 품었습니다. 한밤중 서리가 자던 방에 나씨의 하녀가 들이닥쳤습니다. 서리는 잠결에 끌려나와 저택 담장 밖 어두운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정혁이 서리가 없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정혁은 횃불을 들고 혼자 골목을 뒤졌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한참 후 차가운 담벼락 아래 무릎을 껴안고 웅크린 서리를 발견했습니다. 설아, 괜찮으냐? 서리는 반쯤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들더니 가장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소리 할멈은 괜찮으세요? 자기가 골목에서 얼고 있으면서도 할멈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정혁은 서리의 손을 꼭 잡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이 서리를 마당 한가운데로 불렀습니다. 대감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아궁이 불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불에 닿자 가장자리부터 검게 변했습니다. 불꽃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서리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라, 내가 잘못했다. 채련이를 외면한 것도, 네가 이 집에서 총으로 살아온 것도 모두 내 탓이다. 용서해다오. 서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높은 어른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 자신 앞에.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미가 보고 싶어요. 어미가 너무 보고 싶다고요. 소리 할멈이 달려와 서리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마당에는 30년 묵은 슬픔과 오랜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 저택은 달라졌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서리를 수양딸처럼 거두었고 정혁은 매일 서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리 할멈은 편안하게 서리 곁에서 지냈습니다. 이듬해 봄 대감의 생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서리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직접 술을 놓은 새 병풍이 잔치상 뒤에 펼쳐졌습니다. 정씨 마님의 솜씨가 있었습니다. 채련의 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리만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한 폭 비단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소리 할멈은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신분으로 남는 게 아니야. 남긴 마음으로 남는 거야, 설아. 서리는 그 말을 바늘 한 올 한 올에 새겼습니다. 술한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리는 그를 깨치고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소리 할멈은 서리 곁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은 정씨 마님과 채련, 소리 할멈의 묘 앞에 서리가 수놓은 비단 한 폭을 올리며 늦었지만 이제야 은혜를 갚는다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비단 한 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폭이 30년 전 죽은 여인의 마지막 부탁을 세상으로 불러냈고 억울하게 종으로 묶인 여인을 자유롭게 했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노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에는 손결이 담깁니다. 그리고 손결 속에는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이 담깁니다. 정씨 마님의 마음이 채련에게 전해지고 채련의 마음이 서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바늘한 올이 30년 묵은 한을 풀어냈습니다. 은혜는 잊어도 손결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은혜가 손결이 되어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집 어딘가에 걸린 수 한 폭이 누군가의 마음을 담은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